예, 조금 전에 WCDMA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접속 방식은 당연히 와이드밴드 CDMA 방식을 쓰겠고요. 칩라이트는 칩 속도는 3.84MBps입니다. 전체. 셀 간동기는 여기가 CDMA 방식 비동기식 방식이니까, 어싱크로너스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IS95 쪽, 우리가 2G 기반에서는 그냥 CDMA 방식이고요. 이쪽에서는 1.2288 MBps였죠. 그 다음에 이쪽은 동기식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WCDM의 이제 두플렉스 방식은 WCDM의 프리퀀시 디비전 두플렉스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KT나 SKT에서 적용했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 두플렉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유럽하고 일본에서 적용했던 CDMA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 싱크로너스 CDMA 방식, 이거는 중국에서 적용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대역폭은 5MHz고요. 여기는 우리가 2G 기반에는 1.25MHz였죠. 그 다음에 최대 전송 속도는 지금 우리가 2G의 A, IS 인터림 스탠다드 95의 A, B에서는 이게 14.4K하고 B로 올 때는 155. 잠시만요. 속도를 115.2K입니다. 115.2K였던 거고요. 이게 지금 WCDMA 3G로 올라오면서 384K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3.84MBps, 예, 이거는 지금 다이렉트 시퀀스로 해서 3.84MBps를 씁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길이는 10ms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산 코드를 보면은 상하향, 순방, 역방은 다 보면 OVSF 코드를 씁니다. 우리가 IS95에서는 예, 순방향 쪽으로는 WASI 코드를 썼었죠. 예. 예. 이게 좀 틀린 거고, 오소고날 베리어블 스프레딩 팩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직교 가변 확산 계수를 썼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번 FDD와 멀티캐리어와 FDD 방식의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썼던 거죠. FDD 방식, KT하고 SKT에서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라디오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IS95에서는 BTS로 했었죠. 근데 용어만 그냥 바뀐 거고 똑같은 기지국입니다. 모바일 스테이션 간에 통화하는 방식을 하나의 이제 FA 하나 프리퀀시 밴드를 보면은 이렇게 송신하고 이쪽에서 BTS는 이게 송신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신 쪽이 별도의 밴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 반송파와 수신 반송파가 구분돼서 가는 게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스 방식이고요. 유럽하고 일본에서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방식은 BTS. 이제 3G니까 이제 RTS를 써야 되겠네요. 라디오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기지국에서 모바일 스테이션 간에는 프리퀀시 밴드를 같은 밴드를 쓰면서 하나는 송신, 타임 시간을 기준으로 수신, 송신, 수신, 송신 하나의 밴드를 동일 반송파를 송수신을 같이 사용하는 게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주파수 분할 방식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캐리어 방식과 프리퀀시 디비전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CDM의 2차입니다. 북미 방식이죠. 예. 3G PP2라고 LG U 플러스 쪽에서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1.28MBps를 3개, 지금처럼 이렇게 1.28MBps가 3개가 들어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존에 2G에서 했던 IS95A에서 B에서 했던 방식은 이게 하나의 채널이 이게 1.288 MBps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같은 북미식이니까 같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일하게 3개로 쪼개서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이 WCDMA 방식은 KT하고 SKT에서 적용했던 비동기식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
하나의 캐리어로 들은 거죠. 단일 캐리어로.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은 유럽식입니다. 3GPP2에서 표준화를 한 거고요. 북미식은 3GPP, 북미식이 3GPP2고요. 유럽식은 3GPP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전체 대역을 봐서는 3.84 메가 CPS고요. 이 사용 대역폭만큼은 3.68, 64 메가 CPS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채널 방식입니다. 동기 채널이라는 거는 유럽 북미 방식을 쓴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북미의 2G 기반은 다 북미 방식이었죠. IS95 그 CDMA 대역폭을 1.25MHz였습니다. 하나의 FA가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5MHz고요. 이 캐리어를 3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의 이 센터 캐리어, 중심 캐리어 주파수하고 B의 중심 캐리어 주파수 간격이 1.25M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를 3개로 쪼개서 멀티 캐리어 방식으로 하는 게 동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IS95 기반으로 하니까 BTS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BTS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순방향입니다. 링크를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스템에서 BTS를 가는 겁니다. 그거는 IS95 2G 단말기는 캐리어를 이렇게 쪼갠 거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모바일 시스템에서 BTS로 접속하려면. 그 다음에 이 단말 자체가 CDMA 2000, 여기는 교재는 IMT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우리 CDMA 2000 그 단말기에 접속하는 거는 전체 5MHz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BTS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구조는 1.25MHz를 3개 저렇게 쪼개가지고 멀티 캐리어 방식입니다. 근데 전체 대역은 5MHz를 할당해 준 거고요. 그래서 IS95와 CDMA 2000 단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BTS로 들어올 때는 IS95 단말을 위해서는 1.25MHz로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MA 2000 단말은 전체 캐리어 5MHz 대역을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저게 이제 동기 방식이었고요. 이제 비동기 방식입니다. 비동기 방식은 WCDM에서 봤던 방식이죠. 그거는 교재에 보시면은 유럽과 일본에서 제안한 제안한 방식과 북미에서 제안한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제안한 다이렉트 시퀀스 GSM 방식입니다. GSM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우리가 IS95를 쓰고 있을 때 유럽에서 쓰고 있던 방식이었죠. 이건 TDMA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적용했고요.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WCDMA 방식을 3GPP죠. 3GPP 유럽 방식을 적용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LTA로 넘어갔죠. LTA로 넘어갔을 때는 완전히 표준화 방식이 이제 3GPP 유럽 방식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저 동기 방식은 전 세계 많이 쓰진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동기 방식을 썼었죠. 이때부터가 유럽이 전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역 5MHz고요. 3.84 MHz, 그 다음에 가드밴드 당연히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WCDM이 기지고 그거는 이제 RTS로 표현되겠죠. RTS나 BTS나 인데 망이 틀리다 보니까 표현 자체를 이렇게 좀 서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TS에서 라디오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하고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라디오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으로 가는 이 방식이 같습니다. 5MHz로 되어 있고 3.84 CP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DMA 동기식 방식의 네트워크는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BTS, 그 다음에 BSC, 그 다음에 MSC 이렇게 쭉 돼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기 방식을 비동기 방식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RTS, RS 컨트롤러, 그 다음에 MSC 여기는 비슷하겠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이쪽 모바일 음성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우리가 대부분에서 패킷으로 처리될 때는 IS95 할 때는 이쪽에 IWF로 연결될 거고요. 이게 IS95A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IS95B로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서 동기식 지금에 쓰고 있는 동기 방식에서는 이쪽 부분이 IWF가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BSC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던 이 비동기식 방식 WCDMA 방식은 이쪽에서 GPRS입니다. GPRS는 유럽에서 쓰고 있던 GSM 기반의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RS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에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멀티캐리아 3GPP 후에서 한 거고요. 비동기식 다이렉트 시퀀스는 유럽입니다. 북미하고 유럽 방식이겠죠. 3GPP 디플레스 방식은 프리퀀시 디비전 디플레스 방식이고요. 비동기식은 FDD, TD 타임 디비전 SCDMA 우리나라는 KT하고 SKT 썼고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에서 이거는 중국에서 썼던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동기 방식은 지금 보시듯이 싱크 채널, 파일럿 페이징 채널 우리가 IS95 했을 때하고 프레임이 같습니다. 그 다음 비동기 방식에서는 싱크 채널을 이용해서 3단계 동기화 방식을 썼고요. 프레임이 보면 여기는 멀티캐리하고 두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프레임 사이즈가 20mm와 5ms. 여기는 다 일정하죠, 지금. 3.5가 PPS로 일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0ms를 일정하게 갖고. 대역폭은 동일하게 다 5MHz를 배정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순방 역방은 QPS 방식, 이건 동일합니다. 오소거나 컴플렉스 QPS 방식입니다. 이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기식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슈더 노이즈, PM 코드를 쓰겠죠. 그 다음에 클락을 기본적으로 동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동기를 맞추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셀프 파일럿으로 그룹을 해서 그냥 비동기식 방식을 썼습니다. 보면 단말기는 기존에도 IS90에도 롱 슈더 노이즈 코드를 썼었죠. 같은 거고요.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단말이 틀리니까요. 이거는 2G 단말이고 이거는 이제 3G 기반의 단말이니까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사미 세트를 썼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10번에 이제 롱톤 이볼루션이라고 LTE죠.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동통신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1세대일 경우에는 AMPS, 어드밴스드 모바일 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FDMA 기반이었죠. 네. 아주 초기에, 속도도 아주 2.4K, 아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음성 위주로 썼겠죠. 2G로 들어오면서 유럽과 미국 방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GSM 방식을 썼었고요.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입니다. TDMA 방식을 썼던 거고요. 미국하고 한국은 우리는 CDMA 방식을 썼습니다. 표준화는 3GPP고요. 유럽은 미국은 3GPP2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썼던 미국과 한국이 썼던 IS 인터림 스탠다드 95A 방식은 속도가 14.4K고요. 인터림 스탠다드 95B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겠죠. 115.2K. 그 다음에 IS95C가 있습니다. 요거는 CDMA 2.1X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153.6K. 그 다음에 이게 2G가 이제 빠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5G, 뭐 2.75G, 요거를 뭐 95C를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빠르게 진화를 했죠. 그 다음에 GPRS 방식, 예. 그 다음에 EDG를 이렇게 쭉 진화를 했고요. GSM에서. 북미도 PCS, 우리도 썼었죠, PCS. 그 다음에 CDM이 2.1X, 95C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계속 진화를 했습니다. 초기에 IS-95의 네트워크를 보면 모바일 스테이션, 우리 핸드폰인 거죠. BTS 기지국이고요. 여기는 무선이고 나머지는 다 100% 유선입니다. BTS 컨트롤, 이게 한 48개까지의 BTS 기지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위칭 센터, 예. 이동통신 교환기죠. 그 다음에 VLR, HLR 여러 가지 부가 뭐 인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NMS, 뭐 빌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선 가입자로 할 때는 PSTN망으로 연결돼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모바일에서 랜드로 통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좀 쓰긴 인터워킹 펑크션이라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IWF를 IS-95 A, B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C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 패킷 처리를 할 때 이쪽 교환기를 반드시 거쳐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이렉트로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 연결돼서 모바일의 패킷을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조금 진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2G의 IS-95 A, B,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G로 넘어오면서 유럽 방식입니다. 유럽 방식과 미국 방식은 좀 더 UMTS를 갖다가 이제 WCDMA로 정착이 됐죠. 그 다음에 FTD,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스 방식이 우리나라는 KT하고 SKT가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3G PPT CDMA 2.1X는 LG 플러스가 3G 때 적용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는 유럽과 일본이 적용했던 방식이고요. 타임 디비전 SCDMA, 싱크로너스 CDMA 방식, CDMA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적용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G도 이제 빠르게 좀 진화를 했습니다. 3.5G로 3.9G로 빠르게 진화를 했고요. 이때 이제 SSDPA, SSDUPA, 그러면서 LTE로 진화가 됐죠. 그러면서 LTE가 우리 국내 통신 3사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동기식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비동기식으로 조금 전에 배웠던 거죠. FDD. 근데 이쪽으로 LTE로 넘어오면서 전 국내 통신 3사가 다 LTE로 통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는 다 우리가 빠르게 3GPP로 다 LTE로 다 통일화가 된 거고요. 3GPP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쇠락을 한 거죠. EVDO에서 뭐 EVDB도 리비전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LTE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LTE로 다 수렴이 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LTE로 되면서 이쪽의 특징이 보면은 이때부터는 LTE에서는 OFDMA 방식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CDMA에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4세대로 넘어오면서 3GPP 쪽에서는 LTE 어드밴스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LTE하고 5G 쪽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때 보면 이제 올 패킷 형태와 패킷하고 서킷 형태가 같이 섞여 있었죠. 이때는 다 이제 OFDMA를 썼습니다. 와이브로는 우리가 애트리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개발했던 방식인데 좀 지금은 이제 거의 서비스가 2018년에 12월 31일자로 국내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부분은 CDMA 방식에서 OFDMA 방식을 다 적용했다는 게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같은 방식을 적용했죠. 이때 LTE 때부터 OFDMA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3G 보면 모바일 스테이션, 라디오, 트랜스버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게 IS-95에서는 이게 BTS로 표현했던 거죠. 용어를 좀 구분하게 한 거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쪽 부분은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BTS 쪽이 리모트 라디오 유니트하고 베이스밴드 유니트를 구분해가지고 원래는 최초의 IS-95일 때는 이게 하나의 기준에 다 포함했는데 점점 이게 복잡해지고 좀 더 이제 복잡해지니까
RRU 부분은 기주국 쪽으로 그냥 놔두고 베이스밴드 유닛은 이쪽을 RNC 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게 센트럴라이즈드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주국이 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이쪽은 다 그렇게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는 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 형태로 다 바뀐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모바일 스테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음성입니다. 음성에서도 PS10 퍼블릭 스위치 텔레폰 네트워크 기존 유선 가입자 단말 이런 단말하고 통화할 때는 넘버 7 기본으로 통화를 했던 거고요. 이게 서킷 방식이죠. 그 다음에 보이스 자체도 보이스도 하나의 이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해가지고 패킷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자 쪽이 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 리얼타임 프로토콜 IP 기반의 보이스를 처리했죠. H.248 메가코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요. 이때 특징은 모두가 이제 all IP 기반으로 보이스나 음성이나 데이터나 모든 all 패킷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통신사업자도 이 교환기 자체도 소프트 스위치로 거의가 다 전환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이스 자체도 패킷 형태로 지금 진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이스 쪽은 이런 식으로 처리됐고요. 데이터 쪽은 GPR에서는 조금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GSM에 좀 진화된 형태입니다. 유럽 방식이다 보니까 GPR에서는 글로벌 패킷 라디오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모든 요즘 데이터는 패킷 형태로 대부분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컨트롤러에서 바로 IP 패킷을 받아서 이거 IP 코어 네트워크로 데이터는 GPRS를 거쳐서 IP 코어 네트워크입니다. 이때부터 모바일 IP의 도메인을 형성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인증이나 이런 걸 거쳐서 대부분의 패킷 데이터는 우리가 인터넷을 대부분 다 이용하는 형태로 된 거고요. 3G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FA가 5MHz로 하나의 FA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G로 할 때는 20MHz로 우리가 좀 더 확대가 된 거죠. 속도가 거의 이제 1기가라고 얘기하자면 이거는 최대 속도고 실제 트래픽은 50에서 100Mbps 정도로 우리가 이제 속도가 된 거죠. 최초의 1세대에서 2.4kbps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진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5G로 해서는 우리가 80MHz, FA가 80MHz, 그 다음에 100MHz로 좀 진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6G 쪽은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진화가 됐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LTE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LTE는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 통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가 2008년 12월 확정한 표준 규격 릴리즈 8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하는 채널 대역폭은 1.5에서 20MHz며 20MHz 대역폭을 기준으로 하향lin크의 최대 속도는 100Mbps. 이론적으로는 4G가 1기가까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고요. 하향lin크 최대 속도는 100Mbps, 상향lin크는 50Mbps로 이동통신망에서 대용량 동영상도 원활하게 송신을 할 수 있다. 무선 다중 접속 및 다중화 방식은 OFDM.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전의 방식들은 다 여기가 LTE로 바뀌는 차이점은 이전은 다 CDMA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HSDPA, eVideo 여러 가지 방식이 다 CDMA 기반으로 했지만은 LTE로 전환되면서 OFDM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다중 접속 및 다중화 방식 OFDM을 기반으로 하고 고속 패킷 데이터 방식은 미모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했을 때 배웠죠. 처음에 우리가 페이딩이 발생을 했고요. 이 페이딩에 대한 대책 부분이 수신 다이버시티가 있었습니다. 다이버시티, 프리퀀시, 편파, 폴러라이제이션, 앵글, 타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송신 다이버시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입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LTE로 진화하면서 다 미모 방식을 다 적용했죠. 그래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OFDM하고 미모를 기반으로 가서 HSDPA, 조금 전에 여기 HSDPA 있었습니다. 진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HSDPA
HSUPA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가 됐습니다. 속도가 계속 늘어났고요. LTE는 기존 2세대 CDMA GSM, 3세대 WCDMA 기술을 이은 것으로, 특히 보면은 LTE 기술은 기술 자체가 3GPP, 유럽에서 전 세계 LTE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의 기술 방식을 기반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북미의 기술 방식은 이제 쇠락하겠죠. 전 세계가 LTE로 통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E는 뭐 3세대 WCDMA 기술을 이었다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 업로드 속도가 50Mbps로 송신할 수 있고, 기존 네트워크와 연동이 이루어지고 투자 비용이 저렴해 세계의 많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차세대 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예. 전 세계가 다 LTE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LTE를 3세대인 CDMA 2000과 4세대의 중간 기술이라고 해서 3.9세대라고 하면, 예. 보면, 예, 3.9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하면 4세대에서는 LTE를 진화시킨 LTA 어드밴스입니다. 이게 이제 4세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4G의 LTE는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 70% 이상은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며 WCDM에 미국까지도 LTE 방식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WCDM의 후속 기술로 3G 통신망과의 연동시키고 빨라진 전송 속도를 통해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모바일,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쪽에서는 지금 모바일 스위칭 센터 쪽에는 IP 기반이 아니죠. 네, IP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때 이쪽에 스위칭하는 데는 IP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점차 이쪽을 IP를 이용하다 보니까 모바일 IP 개념이 심플 IP에서 모바일 IP 개념으로 좀 3세, 3G부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11번째고요. 모바일 IP입니다. 교재 보면 현재의 IP와 모바일 IP 있는데, IP망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게 한 거고요. 교재에서도 1992년 ITF에서 제안했고요. 1990년에 ITF에서 RFC 2002로 표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동통신망 CDMA 2000이나 WCDMA, 무선 랜 등에서 단말의 어떤 이동성을 제공하게 해서, 특히 무선 인터넷망에서 이런 거에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용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모바일 로드. 내가 하는 모바일 호스트라고도 되고요. 모바일 로드라고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모바일 로드에 들어가 있는 어떤 라우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바일 호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홈링크와 이제 포린 링크가 있고, 홈링크는 내 모바일 로드가 갖고 있는 모바일 로드가 갖고 있는 그 주소와 같은 어떤 네트워크이고요. 포린 링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바일 로드가 IP 주소가 서로 다른 어떤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에이전트라는 거는 모바일 로드의 홈 링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라우터 관련된 인터넷을 하게 하는 거 라우터가 필요한 거죠. 라우터라는 거는 L3 계층에서 종작하면서 다른 이기종의 네트워크 간에 연결이 가능하니까 라우터가 들어가겠죠. 포린 에이전트에도 모바일 로드의 포린 링크에서 여기도 라우터죠. 포린 에이전트는 이제 다 에이전트라는 건 어떤 라우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A라는 게 가끔 용어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케어 오브 어드레스라고 모바일 로드가 포린 링크에 접속해 있을 때 모바일 로드 관리를 위해서 배정받는 임시적인 어떤 주소가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포린 에이전트 COA, 포린 에이전트의 IP 주소를 받기도 하고요. 특정하게 코로케이티드 COA. 교재에서는 표현 자체를 L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재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케이티드 COA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터널링이 있습니다. 터널링이라는 걸 홈 에이전트하고 포린 에이전트 사이에
모바일 로드의 인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성된 어떤 루트가 되겠습니다. 동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바일 로드, 모바일 호스트가 있는 거죠. 포린 에이전트, 홈 에이전트,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바일 로드가 실제 이제 이 상대방하고 통화하는, 실제는 여기랑 하려는 게 아니라 모바일 로드는 이쪽하고 내가 인터넷을 접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모바일 호스트 쪽에서 이쪽에 포린 에이전트 쪽으로 내가 COA를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임시 주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에이전트 솔리디피케이션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린 에이전트 쪽에서 어드버타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견해가 이 어드버타이전트 단계가 있는데 이때 에이전트 발견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COA를 얻습니다. 이 단계에서 COA를 임시 주소를 얻는 거죠. 방식은 아까처럼 foreign agent COA, foreign agent 어드레스를 그대로 갖기도 하고 특정한 주소를 갖게 collocated COA 방식도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등록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요청을 하면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쪽 홈 에이전트 쪽까지, 이쪽에 foreign agent가 이제 COA를 배정해 주는 거고, 홈 에이전트 쪽에서는 등록, 모바일 로드, 원래 가입되어 있는 이 가입자, 홈 에이전트가 가입자죠. 이쪽까지 등록을 해서 거기서 관련돼서 응답하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홈 에이전트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등록 과정은 우리가 UDP 포트의 443번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내가 이 모바일 호스트에서 이제 내가 특정 어떤 코레스폰던트 특정 노드 간에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코레스폰던트 쪽에서는 홈 에이전트로 연락을 옵니다. 그럼 홈 에이전트하고 포린 에이전트 사이에는 아까처럼 터널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터널링 연결이 되고 나서 이쪽에 임시 주소를 얻었으니까 내가 모바일 호스트에서는 이쪽에서 내 코레스폰던트 노드에서 보낸 데이터를 내가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터널링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홈 에이전트 발견 단계, 그 다음에 등록 단계, 그 다음에 실제 터널링 단계. 그래서 홈 에이전트, 이때 터널링 단계에서는 홈 에이전트는 어떤 바인딩 리스트를 조회해가지고요. 모바일 로드 현재 위치 서버넷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포린 에이전트까지. 이게 홈 에이전트에서 포린 에이전트까지, 이쪽 홈 에이전트 라우터에서 포린 에이전트 라우터까지죠. 여기까지 데이터그램을 캡처를 해가지고 터널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예, 이어서 주제 1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음성 품질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모스죠. 평균, 민 오피니언 스코어라고, 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수분 동안 통화를 시킨 다음에 통화 품질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 1점을 줬을 테고요. 품질이 좋다 그러면 5점을 줄 테고, 양호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좋다 하면 한 4점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통화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INAD라고요. 시그널 투 노이즈 앤, 일반적으로 시그널 투 노이즈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스토션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왜곡이 하나 더 들어간, 평가 방법이고요. 이거는, 아까는 주관적이지만 이거는, 계측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위에는 이제 S, 신호, 노이즈, 디스토션. 그 다음에 밑쪽은 노이즈와 디스토션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 시스템에 이제 신호를 넣겠죠. 넣고 나서 이쪽에는 신호하고 잡음하고 왜곡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 두 번째는 잡음하고 왜곡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위쪽을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을 측정해가지고 측정하는 건 AC 변압계입니다. 이게 SINAD 메타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계측기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신호 품질이 좋게 나오겠죠.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거랑 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dB로 표현할 수도 있고 20로그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전압이다 보니까 20노그가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치라고 하면 0.25 마이크로볼트가 12dB의 SIN-AD 값을, 이게 평균적인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T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다이그노스틱 라인 테스트라고요. 이거 역시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안시 쪽에서 어떤 표준을 많이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라임이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비슷한 라임이라는 게 비슷한 음절에 같은 눈에 어떤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걸.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를 계속 시험해 보는 거. 그러니까 단어 유해도를 어떤 시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초 간격으로 약 15분간 약 192개 정도의 말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예를 들어 듄, 톤, 튠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열거해가지고 정답수하고 오답수, 정답수에서 오답수를 뺀게고 전체 문제수로 나눠준 게 DRT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13번째 주제입니다. 전파 음영 지역 해소 방안인데요. 반사기를 쓰고 뭐 중계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설 동쪽 케이블이나 누설 도파관, 웨이브 가이드죠. 이런 누설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터널에 보면 누설 동쪽에 약간 이래 홈이 빠져 있는 쪽으로 전파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급전선을 쓰기도 합니다. 지하 터널이나 지하철, 지하 쪽에 있는 데는 이런 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까운 경우에 이제 댁내에는 뭐 디스콘 안테나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주파수 이제 공영통신인데요. 트렁키드 라디오 시스템입니다. 하나 트렁크로 안에 묶었다는 얘기죠, 전체를. 보면은 중계구에 할당된 여러 개의 무선 채널에 여러 접속자들이 접속해가지고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무전기가 푸시트 토크라고 무전기를 누르고 말을 합니다. PTT라고 얘기하죠. 푸시트 토크. 이게 하나의 무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동구, 이게. 내가 누르고, 전국 어디서나 이제 통화가 되는 거죠. 무전기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가 좀 제한된다는데 이거는 국내 어디든 이게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메인 쪽에 보면 이쪽에 뭐 경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령국이 있을 테고, 중간에 중계국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TRS 교환기, 이게 또 일반 또 PSTN 가입자, 유선이나 가입자하고 통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프 두플렉스를 내가 누르면서 PTT 통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령구에서는 어떤 제어 채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면은, TRS는 이제 주파수 이용률이 여러 가입자가 접속해서 쓰는 거니까 효율적으로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은 전국을 다 커버하니까 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통화에 대한 긴급 통화를 부분해서 어떤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통화에 대한 보안을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화 대기 시간이 없고 통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호접속이 가능하죠. 내가 바로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어떤 독자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이나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주로 이제 심플렉스, 풀드플렉스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하프드플렉스, 이 반의중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산업용이나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국가의 어떤 재난망으로 좀 이제 활용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경찰도 있었고요, 소방도 있었고, 각각의 뭐 군도 있었고, 뭐 공무원도 있었지만은 각각의 통화 채널이 각각의 분산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재난 시에 활용이 안 됐던 부분이 좀 향후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때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국가의 어떤 통신망을 통합을 하자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이 필요할 때는 같이 통화할 수 있고 군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초기에는 이제 뭐 아날로그에 이제 300MHz의 VHF, UHF의 채널이 있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방식입니다. 유럽 방식의 테트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 단말의 아이덴 서비스가 있었죠. 근데 워낙 이제 여기도 보면 이때도 뭐 경찰은 이거 쓰고 뭐 소방은 이거 쓰고 여러 가지 종류를 쓰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됐던 거죠.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기관별로 각각의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은 PSLT라고 Public Safety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이런 식으로 PSLT로 전체 국가망을 이렇게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LTE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동통신의 방식을 적용한 거고요. 보시면 PSLT의 특징을 보면 광덕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LTE 서비스가 광대역이죠. 서비스 지역에 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영상, 우리가 그게 다 가능하죠. LTE 상에서 멀티미디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하고 재난이 평소에 없을 때의 활동 방식이 틀립니다. 평소에는 경찰망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거, 소방이나 군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의 어떤 그런 망들이 개별적으로 돌아가다가 평소에는 개별로 돌아갑니다. 근데 재난이 발생해 버리면은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경찰이나 소방 이게 다 하나의 망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난 시에는 통합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대구 지하철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 거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 있다 보면 3G PPT의 기술을 당연히 반영한 거죠. 3G PPT의 유럽 방식을 WCDMA가 우리가 썼었고요. 이게 3G PPT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LTE 방식이 3G PPT에서 만들었죠. 유럽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파수를 이제 PSLT는 700MHz로 했고, 속도가 이건 시속 350km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기존에 이럴 때는 아날로그 방식과 이런 테트라 아이덴 방식이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개 한 1441개 기관이 막 썼었는데 이거를 그냥 8개 분야에 321기관으로 단일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게 재난용이다 보니까 재난을 대비한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어떤 기주국에서 기주기 없고 모바일 폰이 하나 있더라도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단말하고 단말 간에 또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중계기로 연결해서 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말기 중계도 필요할 때고요. 단말의 이동성도 제한이 되고 호가 재난 시에는 호가 폭주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들이 재난을 대비한 어떤 통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TRS 방식이 PSLT 방식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LTE R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일로드라고 이제 철도 쪽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같은 주파수 대역인데 PSLT에다가 철도에 관한 쪽이 조금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TEM이 있습니다. LTEM은 머린이죠. 우리 국내에 보면 약 8만 대의 선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화로의 비상시에 통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LTEM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15번째로 와이브로고요. 예. 무선 광대역 인터넷이라고, 예,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예, 거기서 이제 따온 거고요.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애트리하고 뭐 삼성전자 쪽에서 표준화를 개발을 했고, 이게 세계 표준화로 802.16의 2로 표준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2018년 12월 31일로 국내도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뭐 단말과 기지국, 그다음에 ACR 뭐 이런 서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징을 뭐 간단하게 이제 지금은 종료된 서비스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802.16의 2로 이제 표준화가 됐었고, 전송 속도의 개선이 있어서, 하향은 24.8메가, 상향은 5메가. 그 다음에 이동성은, 한 60km 정도, 최대는 한 120km까지, 가능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OFDM, 기술이, 적용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2.3기가 대역을 썼습니다. 와이브로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랜은 시험에 좀 출제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랜의 개요와 구성 요소인데, 우선은 802.11 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선랜은 이제 802.11로 이제 돼 있는 거고요. IE에서 만든 전체 이원회 쪽에서 보면은 네트워크 계층 이상은 802.1입니다. 상위 계층을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링크 쪽에 보면 이제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하고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LLC 부분이 802.2고요. 이게 LLC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 각각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802.3입니다. 우리가 했던 유선의 이더넷 프레임. 너무나 지금의 세상은 뭐 TCP/IP가 유선계는 거의 이더넷이 다 점령을 한 거죠. 현재는 TCP/IP 하면은 그냥 뭐 이더넷이다 보시면 될 테고요. 이더넷 프레임. 이게 802.3입니다. 캐리어 센싱 멀티플 어스케스 콜리전 디텍션 방식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선 기반이다 보니까 이 콜리전을 디텍션하기가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802.4 토큰링, 그 다음에 이 802.4의 토큰 퍼스나 802.5의 토큰링은 이 802.3의 이더넷에 다 가려가지고 다 지금은 다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가 않죠. DQDB도 802.6에 DQDB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뭐 거의 다 이거로 유선을 하면 다 이더넷이고 802.3으로 다 표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DQDB를 거의 쓰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802.11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무선랜입니다. 무선랜은 이 이더넷 프레임을 무선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무선으로 해보자는 거고요. 무선이다 보니까 캐리어 디텍션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콜리전 어버이던스를 쓰고 있습니다. 유선하고 무선하고 틀린 점이고요. 이게 무선랜입니다. 802.11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BAGN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2.15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펜입니다. RE에서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아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블루투스나 뭐 지급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와이브로 쪽에서 했었던 802.16입니다.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부분이 802.16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있고요. 우선은 802.15, 뭐 11, 그 다음에 802.3, 그 다음에 혹시나 4, 5 부분은 쓰지는 않지만 이거에 다 802.3에 다 가려졌지만은 기술 방식은 뭐 이게 4가 토큰 버스고 802.5가 토큰 닉이라는 거는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2계층이고요.
이게 증인데 여기서 이제 LLC와 맥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맥이라는 거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어가지고 특정한 어떤 망 형태에 따라 가지고 형상이죠. 형상에 따라 프레임의 구분 및 오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매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따른 거고요. LLC라는 거는 어떤 로지컬 링크 컨트롤러로서 망 구성 형태에 관계없습니다. 사용 프레임에 관계없이 사용 프레임의 송수신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랜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랜은 1999년 9월에 미국의 IEE에서 워킹그룹에서 11Mbps, 예. 기존에 뭐 1에서 2메가가 아니라 11메가면 상당히 큰 속도입니다.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802.11b, 예. IEEE 802.11b가 표준화된 이후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가급으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ISM 대역을 이용하는 게 기본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앤 메디칼입니다. 900메가, 2.4기가, 5기가 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선랜은 너무나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교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랜은 무선랜의 개요와 구성 요소. 무선랜은 전송 매체로 공기를 사용하는 랜으로 IEEE 802.11로 구역화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기존의 802.32, 802.32 이더넷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선에 있던 거를 유선을 무선으로 기반으로 바꿔보자는 게 무선랜의 어떤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게 802.11로 규격화가 되었습니다. 맥 방식으로는 캐리어 CSM의 CA 방식입니다. 기존의 이더넷 프레임은 유선이다 보니까 콜리전 디텍션이 가능했었죠. 하지만은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콜리전 디텍션이 어려우니까 콜리전 어보이던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SM의 CA 방식을 쓰고 있고요. 무선랜 규격으로는 비어가 돼요. ISM 대역이죠. 예. 대역 2.4기를 사용하는 802.11 최대 11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802.G 20메가, 그 다음에 5기가를 사용하는 802.A 최대 54메가, 802.11은 최대 600메가 등이 있다. 요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11이 있었는데 2.4기가입니다. 전송 방식은 프리퀀시 호핑,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1에서 2메가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1999년 9월에 IE802.11로 이제 표준화를 하면서 이때가 2.4기가 하면서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입니다. 20메가 하면서 11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속도가 많이 늘어났죠. 거리도 보면은 7에서 거의 100m까지. 근데 이 대역은 지금 블루투스와 좀 약간 간섭이 되긴 하지만은 호핑 방식은 블루투스는 여기 보시면 무선랜은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고요. 이 블루투스 방식은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라도 우선은 방식이 틀리니까 간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역을 5기가로 바꾼 게 이제 802.11a고요. 이때부터 보면 이제 OFDM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OFDM 방식을 LTE로 들어가면서 OFDM 방식을 썼는데요. 이때 보면은 벌써 무선랜에서는 OFDM 방식을 미리 썼던 거고요. 이거를 이동통신에서 OFDM 방식을 따라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대역폭은 20메가고 이때가 5기가로 하다 보니까 더 속도가 늘어난 거고 54메가까지 가능했고 속도가 늘어난 대신 거리는 좀 15에서 35m로 좀 줄었겠죠. 그 다음에 같은 2.4기가 대역으로 OFDM 방식입니다. 이때는 2.4기가 되면 속도는 이거보다 좀 떨어지겠죠. 22메가 정도고요. 거리는 약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50에서 80m.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20메가 쭉 하다가 이제 40메가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802.11n입니다. 2.4기가는 5기가가 가능했고요. 여전히 이제 OFDM 방식이 이제 정착화가 된 거고요. 이때 속도가 이제 600메가로 이제 최대 속도인 거죠. 600메가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때 가능했던 거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 이런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좀 더 추가되면서 600메가까지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가 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80.11 AC 방식입니다. 5기가 대역이고, 여전히 이제 OF된 방식을 썼겠죠. 이때는 이제 이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20메가, 40메가, 80메가, 160메가까지 늘어나면서 뭐 1024 宽 방식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점점 늘어나겠죠. 속도를 좀 더 지원하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최초로 기가 bps, 1기가 bps가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6.9기가까지 가능한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80.11b와 80.11g 이런 거와 호환성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거리는 이제 80m 정도까지고요. 이때부터 이제 뭐 여기 이전부터 미모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AD 방식이 있습니다. 60기가를 쓰면서 2.4기가, 5기가 호환이 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7기가까지 이때 가능하고요. 실외로서는 1km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X 방식이 있습니다. AX 방식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6, 6세대 와이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지금 1기가에서 6기가까지 모든 게 이제 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AC 방식의 4배 정도, 이거의 4배 정도 되는 게 와이파이 6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론은 11기가까지 가능한 방식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더넷에 지금 100메가, 10메가, 예, 뭐 1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무선으로도 지금 기가급이 되니까 굳이 속도 면에서는 이더넷 프레임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더넷도 이제 10기가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지만은 무선넷 방식도 점점 더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AY라고 이제 60기가 대역에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더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무선넷은 점점 더 진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요. 그 발전해가는 방향을 잠깐 보면은 고속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린 최초의 기가급에 되는 AC, AD, 그 다음에 AY 이런 것들 60기가 대역에서 쓰는 거죠. 이런 이제 고속화에 대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늘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장거리입니다. 80.11 AF라는 거는 TV 쪽에 보면, 지방 방송국에 보면 이 TV의 화이트 스페이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그 대역에다가 무선랜 주파수를 해서, 거리를 뭐 1km까지 점점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TV에 WS라고 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무선랜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내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 법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거리용으로 할 때는 이제 AF, AH가 있습니다. 이건 1기가 이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이용성을 좀 성능 향상을 한 게 AI입니다. 11의 AI는 보안 인증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기존의 11B나 AI 기존 방식들은 이 보안 방식이 40비트 WP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 보안성에 약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보안에 대한 것도 좀 더 개선이 되어 있죠. 예,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가의 중간 정도입니다. 무선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단말, 기본적으로 이제 단말이 있어야 되겠죠. 뭐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예. 그 다음에 무선랜 카드가 있고 AP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AP가 있는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무선 브릿지, 무선 공유기 등이 있어야 한다. AP 무선 브릿지는 무선랜과 유선랜을 연결하거나 무선랜과 무선랜을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예. 무선랜 네트워크 기본 구성에는 BSS, 베이직 서비스 세트라고 스테이션 자체가, 예. 스테이션 자체가 쭉 있습니다. 이거 간에 그냥 직접 통화하는,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다 되고, AP가 없는 거죠. AP가 없는 상태에서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SS라고 하면 AP가 없는 BSS는 단독 네트워크로 네트워크가 자별적으로 구성되는 애독 구조로 이 구조에서 지국은 AP 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가 지금 AP가 없는 형태로 지금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고요. 애독 구성이 가능한 거고
물론 AP가 있는 경우에는 AP를 통해 이 중간에 이제 AP가 들어가겠죠. AP를 통해서 통신하면 이 AP는 다른 BES에서 통신하기에 사용된다. 우리가 뭐 AP를 통해서 다 쓰고 있으니까요. 거기가 대부분이. 그 다음에 나번에 무선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유선랜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낮다. 전송 속도 부분은 기존의 이더넷 프레임에서도 10메가, 100메가, 그 다음에 1기가, 10기가로 쭉 진화가 됐죠. 이더넷도. 하여튼 무선랜도 지금 조금 전에 보듯이 11Mbps, 54Mbps, 802.11G죠. 22Mbps, 그 다음에 600Mbps, 그 다음에 AC10서부터는 이제 기가bps로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쭉 또 지나오니까 결국은 기가bps로 올라오니까 이더넷 프레임하고 속도가 낮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더넷을 이제 유선 기반을 무선으로 전환해도 그렇게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선이면 외부 자본의 영향이나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때보다는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이 AP에 대해서 사용하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접속할 때는 무선 윕스라는 와이어리스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 그 다음에 랜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무선 랜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접속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배선이 필요 없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무선 랜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단말기의 재배치가 용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성이 너무 좋은 거죠. 5번, 동그라미 무선 랜에는 맥 방식으로 CSMA, CA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 유선 랜에서는 CSMA DD, 토큰 버스, 토큰 링의 방식이 사용된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나 OFDM 기술이 사용된다. 예. 무선 랜에서부터, 특징적인 부분 OFDM 방식을 무선 랜에서부터 먼저 사용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동통신에서 LTE나 이런 쪽에서 적용을 한 거죠. 예. 예, 주제 이제 17번째고요. OFDM, 좀 중요한, 용어고요. 오소고나라, 직교성을 갖고 있는 FDM입니다. FDM은 우리가 기존에 했었고요. 근데 이게 오소고나라다는 얘기죠. 예. 보면은, 그전에도 한번 OFDM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의 어떤 송신 신호를 직교하는 다수의 협대역 부반속화, 서브 캐리어로 변조시킨 거고요. 이거를 변조시키면서 다중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에 변조 및 다중화를 하는 전송 기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병렬 다중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송신할 때는 이래 시리얼에서 패럴날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리얼에서 패럴날로 쭉 바뀌는 거죠. 이게 직렬에서 이제 병렬로 바뀌는 거고, 이게 병렬입니다. 병렬로 쭉 바뀌면서 속도가 원래 만약 2메가라면 이거를 쭉 200K로 쭉 속도를 나눠주는 거죠. 나눠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주파수를 F0에서 FN까지 보내고 이거를 다중화합니다. 다중화해가지고 다중 반송파 전송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OFDM입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FDM 방식인데요. 이게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각각의 가드밴드를 뒀던 겁니다. 이 대역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죠. 근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다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이 2신호와 1번 신호, 2번 신호는 각각의 직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직교성을 갖고 있다 보면 이거를 같이 안쪽으로 밀어도 서로 간섭이 없는 거죠. 또 이 3번도 여기다 같이 밀어넣는 거죠. 그럼 이 대역이 많이 남는 거죠, 주파수. 이 대역은 딴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OFDM 방식인데 각각의 부반송파 간에 이거를 중첩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오소고나라하기 때문에, 이 오소고나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섭이 없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첩을 가능하게 한 게 OFDM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주파수 효율성이 상당히 높죠.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대역을 좀 더 밀어버려가지고, 예, 중첩을 시켜버렸으니까요. 예, 두 채널을 주파수 중첩을 시키니까 효율성이 높고, 다중경력 베어링이 상당히 강합니다. 데이터를 낮은 데이터로 아까, 패러렐하게 나눠줘가지고 병렬 전송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심벌 주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에도 강하고, 협대역 간섭에도 강하고, 고속 구현도 가능하고, 복잡한 기존에 있던 등화기, FDM에서 등화기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특히 보면 이동통신에서 거의 지금 LTE는 다 OFDM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동통신 셀 간에 어떤 간섭성이 없고, 자원 할당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입니다. 이쪽은 이제 장점 부분이죠. 단점인데, 반송파의 주파수 옵셋과 페이즈 노이즈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OFDM은 이런 부분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큰 PAPR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 전력 대 최평균 전력.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좀 큰 PAPR 값을 갖고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이제 OFDM이고요. 많은 수의 직교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예, 지금처럼 많은 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심벌 블록들을 병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는 블록 단위로 나뉘어져 직교 부반송파상에 병렬로 전송된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시리얼을 다 병렬로 바꿔가지고 병렬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OFDM의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부반송파 시스템으로 정보 전송률을 높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변조된 각 부반송파 대역은 서로 겹친다. 겹치면서 오소고나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소고나란 게 해야지만이, 예, 이거와 간섭성이 없어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전송 심벌은 보호 구간과 유효 심벌 구간으로 구성된다. 4번, FFD,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예, 이게 송신 방식, 송신입니다. 여기서는 인버스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을 쓰고요. 다시 이쪽으로 갈 때, 반대 방향 때는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을 씁니다. 이건 송신에서 수신 과정이고요. 이 반대 과정을 할 때는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을 씁니다. 이런 패스트 프리어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5번 혼실에 강하다. 6번 지연 확산의 영향이 감소된다. 7번 스펙트럼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아까처럼 이런 오소고나하게 서브 캐리어를 중첩시키니까 스펙트럼 이용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동그라미 8번 낮은 속도의 다중 채널에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동그라미 9번 송수신 단간 반송파 주파수에 옵셋이 존재하는 경우 SMB가 크게 감소된다. 예, 이게 약간 단점적인 부분이고요. 프리퀀시 옵셋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위저 페이지 노이즈에 상당히 예민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18번째 주제 SDR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2000년대 초에 학회지를 통해서 처음 접했던 것 같고요. 상당히 놀랐던 방식입니다.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물어뜯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요. 무선통신 서비스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통합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좀 SDR 기반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우리가 이제 무선은 주파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안테나 부분은 진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안에 하드에 처음에 받아주는 부분은 우선 RF 주파수를 받아줘야 되니까 거기만큼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안에 모듈은 안에 이제 RF 모듈이 있고 이 IF 모듈이 있죠. 이 베이스밴드에서부터 점차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접목이 될 테고요. 아마 이쪽부터는 되겠죠. 베이스밴드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조 방식들이나, 예,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런 베이스밴드 쪽. 그 다음에 IF 때부터 이제 주파수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IF 주파수,
70에서 140메가,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이 있죠. 그 다음에 RF 주파수는 이제 기가 대역이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메가도 있지만은 점점 이쪽 부분의 베이스밴드 쪽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가능할 거고요. 점차 이제 이 IF 대역까지 가고, RF 대역, 안테나까지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변경만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상에서는 점점 이런 기술이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보안에 대한 유선의 보안 장비 같은 경우도 예, 이거를 그냥 옛날은 파이어월, IPS, 예, ITS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점점 확대가 될 거는 같습니다.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주제입니다. PLC라고요.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전력선 통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기존의 전력선입니다. 전기선을 이용하여 전기와 통신 서비스, 보이스도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가능할 테고, 데이터가 가능하면 영상도 데이터 레이트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영상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60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50Hz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나라는 국내는 60Hz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60Hz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통신은 그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합니다. 수십이나 수백 메가, 수백 kHz, 수백 메가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60Hz는 전기를 통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사이에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보내는 겁니다. 국내에 보면은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전을 통해 가지고 한전에서 우리가 전원을 받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보면 22,900V를 받고요. 이 삼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CNCV 케이블을 쓰겠죠. 네. 60스퀘어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게 세 가닥이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보낼 때는 딱 세 가닥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22,900을 우리가 쓰는 220V나 380V로 전환해주는 최초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는 트랜스포머를 썼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썼던 거는 DC 5V, 플러스 마이너스 5V, 플러스 마이너스 10V, 낮은 전압이고 이거는 약간 큰 변압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코일이 들어가 있고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예, 1차와 2차로. 그래서 1차가 22,900V, 우리가 220V, 380V. 여기에 결선이 들어가는 게 델타 결선이 들어옵니다. 삼상 세 가닥만 부러지니까 세 가닥이 들어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변압기는 델타와의 결선 방식입니다. Y로 나눠지고요. 이 점의 중심점이 좀 자세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최초의 이제 중성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성점이죠. 중성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뉴트럴선이고요. 별도의 그라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운드하고 뉴트럴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삼상 5선식, OI라고 되어 있고 삼상 4선식.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뺐을 땐 4선식이라고 얘기하고 5선식이라는 거는 R상, S상, T상, 뉴트럴, 그라운드까지 해서 5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변압기 이착측에 들어왔을 때 R상, S상, T상의 뉴트럴이 있고요. 이 뉴트럴상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220V가 나오는 거고요. 각 상하고 R상하고 S상하고 할 때 우리가 380V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것들은 220V로 우리가 뉴트럴상하고 R상이나 S상, 뉴트럴하고 T상 연결해서 220V를 우리가 대부분 다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자가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 전원선 220V에다 PLC 모뎀이 하나 들어갑니다. 앞단에. 이쪽은 UTP 케이블로 연결되고 여기는 전기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자 2하고 3하고에 양쪽에 모뎀이 있고 전력선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서 다시 연결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Hz에 들어가는 거고, 통신은 여기에 아주 아주 미세한 고주파가 있습니다.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잡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까 보면 여기가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변압기라는 건 1차측과 이쪽이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회로상으로 선들은 다 여기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1차측까지는.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의, 폐로가 구성되니까 다양히 뭐 연결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변압기로 넘어가는 거는, 약간의 이제 매칭 부분이나 노이즈 부분이 있어서 가능은 합니다.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또, 뭐 서울하고 뭐 제주도 간에 또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많겠죠. 이게 수없이 많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아주 먼 거리까지는 뭐 쉽진 않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의 변압기 내에 있는 것들은 같은 쪽으로 했을 때 어차피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신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속과 고속이 있는 거고요. 한 뭐 10K짜리까지도 있고요. 주파수를 450kHz 썼을 때 RP 방식이 아닌 경우는 스프레드 방식을 써서 이런 방식도 있고요. 고속인 경우는 한 10메가, 뭐 200메가까지도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한 10메가 정도. PLC 방식은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그렇게 크게 가져갈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뭐 계측을 하거나 뭐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할 때 쓰는 거니까요. 주기도 여기서 주기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요. 뭐 자동 제어나 뭐 데이터를 받거나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계량치를 받으려고 할 때 쓰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저속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고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가입자 간에 쓰는 것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주파수는 고소인 경우는 1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0메가 주파수는 1에서 30MHz. 이거는 이제 IP 기반으로 OFDM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PLC 방식은 이 트랜스포머를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원이 꺼졌다 뺐다는 다른 쪽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제거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칭하는 부분들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든 또 다른 어떤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주제는 미모 방식이고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용어는 좀 중요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워낙 고속의 데이터를 원하다 보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방식에서 점점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기존에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방식이었죠. 이거는 이제 다중의 안테나를 쓰는 겁니다. 송신 안테나와 TX 안테나, 그 다음에 RX 안테나가 있는데, 기존에 하나 안테나, 한 개의 안테나, 하나의 안테나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N개가 되고 이것도 N개가 되는 겁니다. 다중 안테나 시스템은 송신계, 수신계, 다중의 안테나를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전체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증가시키지 않고 우리가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딩의 현상을 우리가 이동통신은 어차피 단말이 이동하니까 페이딩 현상이 상당히 발생하는 거고요. 그 페이딩 현상을 수신 전기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이버시티에 대한 종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수신 다이버시티를 많이 적용했죠. 우리가 기존의 브랜치 구성법, 우리가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를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요. 수신 안테나 하나, 수신 안테나 두 개.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 하나. 이런 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수신은 두 개를 받아보고 송신은 하나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통사 기지국의 안테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타임, 그 다음에 프리퀀시, 앵글,
편파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돼가지고 진화돼서 지금은 이제 셀렉션, 합성 수신법을 또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최근에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셀렉션 방식하고 스위치드 방식, 그 다음에 맥시멈 레이시오 방식, 그 다음에 이퀄 게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수신 다이버시티 방식이고요. 이제 수신단에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송신단에서 다이버시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이제 다 같이 된 방식이 지금 말하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입니다. 이 송신의 안테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수신의 안테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수신 다이버시티의 합성 수신법,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컴바이닝 방식입니다. 전에 출제된 게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죠. 수신 안테나 1하고, 수신 안테나 2개, 2번입니다. 이게 리시버를 통해서 받고, 이거를 셀렉션 방식이죠. 어느 게 더 좋으면은 좋은 거로 셀렉션해서 수신을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드 컴바이닝은 리시버하고 스위치가 이제 바뀐 거고요. 이건 리시버가 앞에 있었고 스위치가 뒤에 있었는데 이거는 스위치가 앞에 있습니다. 스위치가 맨 처음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가 하나인 거죠. 이거는 리시버가 1번 있고 2번이었었는데 이건 리시버는 하나입니다. 이게 스위치드 컴바이닝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이닝 방식입니다. 이 리시버 앞에 정확기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정확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버를 2개, 1, 2가 들어와서 이거를 2개를 합성해서, 근데, 합성할 때, 합성기의 출력이 최대 신호의 잡음비를 갖도록 해가지고, 정합된 이등이 이쪽과 하고 이쪽을 서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신하는 방식이, 맥시멈 레이시오 컴바이닝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 게인 컴바이닝 방식이 있습니다. 리시버 1과 리시버 2가 있고, 이거를 2개의 수신회로의 이득을 동등하게 그대로 결합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동등하게 결합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이퀄 게인 컴바이닝 방식입니다. 최근에 출제는 수신화 합성 수신법에 대한 부분이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신 다이버시티입니다. 기지국에서 이제 다중의 송신 안테나를 채택하고요. 이게 수신기에서는 다중의 수신 안테나를 적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오소고널한 트랜스미터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있고요. 보면은 X1 타임 슬롯이 이게 주기 T와 ET가 있는데 X1 신호, X2 신호를 이 OTD 엔코더를 거쳐 가지고 이제 TX 안테나 1번하고 2번 쪽에는 X1은 그대로 X2에 대해서 이렇게 반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안테나에서 받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위치드 송신 트랜스미터 다이버시티가 있는데 이거는 X1과 X2가 들어오는 거를 TX 안테나 1번에서는 X1을 어떤 순간에는 X1을 보내고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는 TX 안테나 2번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수신 안테나에서 받아보는 이런 송신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 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예, 미모 좀 계속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송신 다이버시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미모는 송신 다이버시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다이버시티보다 송신보다는 좀 더 진보된 방식이고요. 그럼 미모라는 것은 다중의 안테나를 이용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송신 다이버시티는 한쪽에 X1, X2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를 보냈던 거죠. 같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지금의 미모 방식은 X1하고 X2 데이터 다 틀린 겁니다. X의 M개까지의 데이터가 안테나도 X의 TX-M까지 있는 거고요. 이거를 RX에서 말하는 RX는 1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Y1에서부터 YN까지 가는데 1번 RX1의 데이터 아래서 보면은 이 TX1부터 TXN까지를 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쭉 받아주고 이쪽에서 보면은 TX 데이터 X1부터 X2N까지가 다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봐도 TX 데이터, X1 데이터, X 데이터, XN 데이터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 진짜 가능한 거죠. XM까지, YN까지 해가지고 한쪽의 안테나에서 보면 다 자기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속의 데이터, 보다 전송하고 보다 높은 전송 데이터 속도를 제공해서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토셀 부분이고,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에서 아주 작다는 의미가 있죠. 아주 초소형이면서 저전력입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기지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그림은 이제 2G, 우리가 지금 거의 쓰진 않지만, 2G 기반의 BTS, 기지국과 비지국 컨트롤러,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모바일 스테이션, 스위치, 이동통신 교환기, 모바일 스위칭 센터, 인터워킹 펑크션.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스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인터워킹 펑크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용자를 봐서는 보이스보다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동통신 기존의 BTS나 뭐 3G 다른 이런 쪽을 쓰려고 하면은, 예. 이 데이터가 IS95A는 14.4K였고요. IS95C인 경우는 153.6K입니다. 데이터를 쓰기에는 너무 저속이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이 가입자를 보면 이쪽에 인터넷 기반의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유선이 됐던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펜토셀을 써가지고, 예.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펜토셀을 써서 이쪽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여기서 주파수가 이제 WCDM하고 WCDM이나 와이브로 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죠. 펜토셀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선 AP로도 많이 접속하죠. 무선 랜을 통해서. 요거는 2.4기가가 있는 거죠. 무선 랜을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접속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무선 랜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다 무선 랜을 써서 이쪽으로 접속하기도 하고, 기지국을 통해서 접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펜토셀이라는 거는 WCDM이나 와이브로 2.3기가죠. 예. WCDM의 그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당연히 전파가 닿지 않는 어떤 음영 지역을 해석하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처럼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아주 초소형 펜토셀, 이것도 기지국이긴 하지만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데이터 트래픽의 분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증대되겠죠. 아니, 이쪽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속이고, 이쪽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무선대는 지금 1기가까지 가능하고요. 아무리 802.11b라고 해도 이것도 11mbps를 제공하니까요. 속도 면에서는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증대되고, 전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똑같은 기지국을 설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비용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스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5개의 이 바깥쪽에는 5개 다른 기지국이겠죠. 그 5개의 어떤 매크로셀과 이동성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펜토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이동통신 중계기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계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지국 A가 있습니다. 기지국 A에 커버리지가 있고, 기지국 B에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이런 영역은 우리가 중계기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우리가 확보합니다. 그랬을 때 단말이 제가 이동할 때 쭉 이동하더라도 중계기를 거쳐서 기지국으로 심리스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중계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지국 커버리지를 중계기를 이용해서 좀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상 중계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계기 종류로 보면 지하하고 인빌딩 중계기가 있는데요. 5개형 중계기, 지상 중계기는 5개형 중계기, 주파수 변환 중계기, 광 중계기, RF 중계기, 마이크로웨이브죠. 레이저 중계기가 있습니다. 용도로 보면 이건 지상 중계기 5개 커버리지를 확장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의 인빌딩 중에는 누설 동축 케이블 이용 중계기, 광분산 중계기, RF 분산 중계기, 소형 중계기, 복합 방식 중계기. 이거는 이제 지하나 인빌딩의 전파 음향 지역을 좀 확장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5개형 중계기입니다. 우리가 기지국이 있죠. BTS 기지국에서 이쪽에서 중계기가 도너 안테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커버리지 안테나로 다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파수를 F1을 받아가지고 F1으로 하는데 도너 안테나하고 커버리지 안테나가 해서 이쪽으로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잘 쓰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도 있고 이 주파수가 같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5개형 중계기 방식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 중계기입니다. 이쪽은 BTS 기준에서 F1하고 도너 유닛하고 리모트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F1, F2로 해서 주파수가 변환이 되죠. F1 주파수 F2로. 이거는 지금 같은 F1 주파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F1, F2로 해서 F1으로 해가지고 지금 커버리지가 좀 더 확대되는 이때 도너 유닛이 있고 리모트 쪽에 리모트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중계기입니다. 광중계기는 우리가 BTS 기지국에서 마스터 유닛이 있고 이쪽 안테나 중계기 쪽에 보면은 슬레이브 유닛이 있어가지고 안테나가 있고요. 그 사이를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겁니다. 뭐 멀티모드 케이블이나 뭐 쓰겠죠. 그래서 그 커버리지가 좀 더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BTS 중계기에서 이쪽 급전선으로 케이블로 연결되겠죠. 급전선으로 연결해서 커플러가 들어서 듀플렉스를 씁니다. 그래서 송신 TX 가는 쪽은 이쪽에서 주파수가 이제 RF가 들어오겠죠. RF가 들어가서 스프리트를 거쳐서 옵티컬 트랜시버입니다. 트랜시버라는 것은 송신도 되고 리시버가 되는 거죠. TX, RX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 받아서 통신은 스플리트를 통해서 옵티컬 트랜시버를 거쳐서 광케이블을 거쳐서 광이니까 WDM을 하겠죠. WDM을 해서 옵티컬 트랜스미터로 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급전선이 있는 거고요. 받아주는 거는 다시 들어와서 듀플렉스를 거쳐서 옵티컬 리시버를 통해서 WDM 거쳐서 광케이블 다시 거쳐서 옵티컬에서 들어와서 컴바이너를 거쳐서 커플러를 통해서 안테나로 다시 이쪽 BTS로 수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쪽 부분은 옵티컬 트랜시버 쪽에서 이쪽에서는 RF 주파수겠죠. 이쪽은 광 쪽에는 광이고요. 그래서 RF하고 광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에서 RF로 변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쪽은. 그래서 이쪽의 주파수를 우리가 1550 나노메타, 이쪽으로 TX 쪽은 1550, RX 쪽은 1310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실제 장비를 보면 레이저 다이오드는 전기를 빛으로 변환시키고 포토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변환시켰으니까 이쪽에서 그 장비를 이쪽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쪽은 1550 쪽을 쓰고요. 1550 나노미터 주파수를 쓰고 리버스 쪽 받아주는 쪽은 1310을 써서 이렇게 광중계기를 구성을 합니다. 예, 이어서 중계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중계기과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는 이쪽에 BTS 기지국에서 우리 마이크로 안테나가 달려있는 거 동그란 원형이겠죠.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를 써서 송신하고 수신. 그때 주파수는 17기가나 19기가. 송신은 17기가, 받을 때는 19기가 이런 형태로 해서 도너 유닛, 리모트 유닛을 써가지고 커버리지 안테나에서 더 음영 지역이 확대되는 이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 중계 방식이고요.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 중계를 썼다면 이제는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레이저에서 이 레이저를 써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연결은 커버리지 안테나를 하는 건 똑같고, 이 방식은 아까처럼 5개형 중계기처럼 거의 다 잘 쓰고 있지는 않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의 인빌딩 중계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시험이 출제가 됐었고요. 기지국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아예 그 위에 옥상에 기지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대형 중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광 분산 중계기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안테나가 있을 때고요. 거기에 메인 허브 유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광 분산 중계기 첫 번째가 메인 허브 유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익스펜션 허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를 광 케이블로 멀티모드 케이블을 쓰겠죠. 하여튼 케이블을 통해서 분산 장치까지 가고, 이쪽에서 리모트 유니트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받아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UTP 케이블을 쓰겠죠. 분산 장치에서 익스펜션 허브에서 메인 허브 유니트까지는 광 케이블을 써서 광 분산 중계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너 유니트하고 이제 IF 이제 동축 급전선 방식이고요. 여기서 보는 이제 IF 분산 중계 방식입니다. 도너 유니트하고 리모트 유니트를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신호가 이쪽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IF 분산 중계기라고 하는 거고요. 같죠. 이거는 광 케이블을 쓴 거고, 이거는 동축 케이블을 쓴 겁니다. 용어는 이쪽은 MHU고, 이건 DU고, 이거는 익스펜션 허브면 이건 RU가 되는 거고요. 해서 안테나를 거쳐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우리가 수신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설, 여기서 보는 누설 동축 케이블입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은 LCX 케이블을 쓰는 거고요. 이게 리퀴지 코엑시얼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자체가 여기서 미세하게 나오는 거니까, 리퀴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테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텀만 돼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받아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 쪽에서 지하 터널이나 지하철 이런 쪽에 좀 많이 적용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중계기 방식은 1과 2분의 1이제 급전선 이런 동축 케이블을 쓰거나 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복합적으로 적용한 게 마지막에 복합 방식 중계기 방식이고요. 광분산 중계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테나가 있고 메인 허브, 여기 급전선을 썼겠죠. 메인 허브 유니트에서 이쪽에 가까이 익스펜션 허브, 각 층별이겠죠. 10층, 5층, 1층부터 쭉 익스펜션 허브가 들어갈 테고요. 이 사이를 우리가 광 케이블, 멀티모드 광 케이블이 이쪽 구간이 다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구간이. 그래서 리모트 안테나 유닛하고 그 사이는 익스펜션 허브에는 UTP 케이블을 적용해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바일 핸드폰을까지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보는 형태가 광분산 중계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장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